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셔도 평생 가서 어딜 가서 누굴 만나도 남들보다 훨씬 더 관계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처받는 걸 막아내실 수가 없어요. 어제 이제 일부 공개 강의 말고 이제 2부 비공개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가기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지는 다양한 부분들에서 금촉을 해야, 금촉을 하지 않으면 전체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최고주의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회의 무차별적 가치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부정적 스트레스를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어서 늘 상처, 기분 날씨, 감정 조절, 문제 등에 계속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요즘 남들 다들 비싼 거, 유행하는 거, 핫플레이스, 또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 이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남들이 다 한다고 그래서 그거 알고 싶다고 자꾸 그런 걸 보고 듣고 접하고 유튜브, SNS 이런 걸 하면서 맨날 대화하고 만지작거리면 결국 이런 거로부터 방어할 수가 없어서 대인관계적 스트레스, 상처, 기분 날씨, 감정 조절 문제 등을 겪어서 대인관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 마이너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무조건 이런 금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이야기도 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금촉이 안 되면, 금촉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혼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금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남녀 사이에 어떤 연애라든가 결혼에서의 불만족이 커지고 결혼이 좀 힘들어져서 비혼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고, 설령 결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금촉이 안 된 상태에선, 제가 어제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혼하면 맨날 외식하는 게 결혼이냐, 맨날 공연 보러 다니는 게 결혼이냐, 맨날 여행하고 해외여행하고 문화센터 가고 이런 게 결혼이냐?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보는 건 그런 걸 봐. 그럼 결혼 생활하고 이거하고 매칭이 되겠냐고. 맨날 보는 것들은 그런 건데 결혼 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서로 매칭이 되겠냐고요. 당연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혼을 해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개발에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혼하고 심지어 바람나기도 한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 부분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요 진도 따라오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웃기죠? 어떤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도 퍼져서 그냥 아줌마 아저씨로 그냥 상대방 의지하면서 나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뭘 했어? 자기 개발을 해. 그러면 되게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 근데 그 대가로 바람 피고 이혼한다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해서 제가 그 유명한 멘트 말씀드리잖아요. 너가 사랑하는 네가 능력이 없어서 널 부리고 누구한테 시집가고 누구한테 장가 갔다고 슬퍼하지 마라. 왜? 다 돌아온다. 철수 오빠도 영희 그녀도 다 돌아온다. 다 돌싱으로 다 돌아온다. 다 돌아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아무 걱정하지 마. 열심히 살고 있으면 다 돌아와. 잘 살 수가 없다. 지금 사회 문화적 구조가 잘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금촉의 진도를 나갔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격의 두 번째 요 격의 진도를 나가볼 차례입니다. 금촉이라는 것과 격이란 것들은 이렇게 끊어내고 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뜻의 용어인데 차이는 금촉은 물리적으로 아예 치워낸다 이런 뜻이고 격외는 그저 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관심을 멀리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금촉과 격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려면 TV를 갖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실에 이렇게 TV 벽걸이잖아 이거. 부럽네. 저는 살면서 벽걸이 TV 한 번도 못 사본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거실에 이렇게 벽걸이 TV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TV가 있어요. 근데 금촉이란 걸 배웠어. 그래서 금촉하래. 뭐를? TV를 금촉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금촉이 뭔지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 거죠. 저 선생님 저 TV도 금촉해야 될까요? TV 금촉해야죠. 라고 하면 TV를 금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춰보세요. 그렇죠. TV를 치워서 아예 이거 뭐 내다 팔든 뭐 부셔버리든 해서 아예 이 TV를 없애는 거야. 아예 TV를 없애는 게 금촉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 없는 걸 어떻게 봐. TV를 뽀개버렸는데 TV를 팔거나 뽀개버렸는데 없는 걸 어떻게 보냐고. 그쵸? 아예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거를 접촉할 수 없게끔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걸 그걸 금촉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물리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TV를 금촉하라고 안 하고 TV를 격해하래. TV를 격해하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TV를 금촉하는 게 아니라 TV를 격해하라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격해와 금촉의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뭘 격해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일단 뭘 격해할 때 격해가 도대체 뭐냐 이건 알긴 알아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TV를 금촉하는 게 아니라 격해하라는 거야. 그냥 이건 TV 자체는 그냥 뭐 팔지도 말고 거실에 그대로 두대. 거실에 그냥 두대. 꺼놔라 이렇게. 꺼놔라. TV 꺼놓고 보지 마라. 좀 멀리 해라. 아주 얕게 얘기하면 좀 시청 시간을 줄여라. 요런 게 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금촉은 아예 TV 뽀개버리든가 TV를 팔아버리든가 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격에는 보려고 하면 볼 수는 있어. 볼 수는 있는 상태인데 볼 수는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되 보지 않거나 보는 걸 줄이거나 요런 걸 격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좀 재밌으면서도 씁쓸한 이야기를 오늘은 이 격해를 배워볼 진도인데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전혀 욕을 하지 않는데 후이님도 어서오세요. 이 상묘학 안에서는 그걸 갖고 욕을 먹고 놀림을 당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수님 저는 왜 그런 거 할까요? 그러면
네가 너무 쓸데없이 성실해서 그런 거다. 제가 이런 식으로 놀리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여기 나올 게 뭐냐면 쓸데없이 너무 건강해서 타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건강이라는 건 이런 거죠. 도덕, 매너, 예의, 상식, 이런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하신 분들, 너무 건강하신 분들, 쉽게 얘기하면 착하신 분들이죠. 너무 착하고 순박해서 대인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스트레스, 상처, 무시, 좌절 등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기제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웬만하면 잘 언급을 하기 싫어하는 게, 예?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이 보통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말들 많이 하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너무 착해서,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늘 손해보고 당하고 피해 입는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일명 줄여갖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사실 그 대인관계를 하시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나 서투름을 가지는 일명 대인관계 어린이, 줄여서 관리니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피해자 코스프레적 피해의식, 일명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또는 피해의식, 컴플렉스, 이런 걸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이걸 편들어 드리는 컨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잘 다루진 않아요. 원래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진도 때문에 요거를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조금 다른 개념이란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착해서 자기가 너무 사람이 좋아서 늘 거절도 못하고 양보하고 늘 당하기만 해서 그래서 늘 손해보고 피해 입는다라면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엄청 겪으시고 상처도 많이 받고 무시당하고 좌절하고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겪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당하고 싶은데 이런 남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붕괴되어 있어요. 붕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실 것 같아서 평소엔 제가 잘 안 해드렸지만 오늘은 한번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명 착하신 분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상처. 오늘은 상처를 해봅시다. 착하신 분들이 상처를 받는데 이걸 저는 착해서 상처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대신 다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뭐냐면, 그래서 제가 당신은 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교수님, 제가 너무 착해서 거절 못해서 맨날 양보만 해서 그래서 상처받는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속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비슷한 건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오늘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착한 게 아니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른 거예요. 꼰대고 틀딱이라서 대인관계적으로 상처를 잘 입고 일명 상처 취약자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늘 관계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꼰대 틀딱이라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한테 상명학에서 가장 많이 들으신 분이 누구냐? 가장 많이 들으신 분이야. 그분이 바로 나무님입니다. 정말 나무님의 이 꼰대력 레벨은 정말 어마어마하십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서 이 꼰대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이 꼰대력이 좋다는 게 뭐예요? 꼰대력이 좋다, 꼰대력이 높다는 뜻이 뭐예요? 이기적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착하다는 거예요. 좀 더 도덕적이다. 올바름을 따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응? 여기서 얘기하는 꼰대뜰탁이 이거랑 되게 좀 비슷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착해서 거절 못하고 양보 못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제가 약간 비틀어서 꼰대틀딱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뭐 이기적이다, 지밖에 모른다, 거들먹댄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런 식의 꼰대틀딱이 아니라 뭔가 도덕을 되게 중요시하고 도덕을 중시하고 올바른 걸 되게 따지는 그런 꼰대틀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좋은 거니까. 이해되셨죠? 여기서 얘기하는 꼰대틀딱은 뭔가 도덕을 중시하고 올바름을 많이 따지는 그런 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면 제가 나무님을 언급을 안 했겠죠. 근데 이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해, 거절도 잘 못하고 양보도 잘해. 왜?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올바름을 되게 따지는 사람이야. 그런 측면에서 뭔가 여기서 꼰대틀딱이라는 건 약간 그런 측면에서 경직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도덕을 따지고 올바름을 따지는 부분에서 경직되어 있고 되게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에 가까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떤 뜻인지. 요 뉘앙스는 그래서 뭐가 도대체 꼰대틀딱이다는 이번에 진도를 따라오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분이 되게 착하고 거절도 못하고 양보도 잘하고 그래서 상처받는 분인데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도덕을 중시하고 올바름을 따지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경직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을 제가 지금 꼰대틀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런 분들이 왜 자신이 대인관계를 하면서 어딜 가서 누굴 만나도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에 취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해 볼 차례입니다. 여기 있네요. 자, 봅시다. 여기 이렇게 갓난아이가 있죠? 여기 이렇게 갓난아이가 있고 여기 엄마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가 있고 고참들은 몇 번씩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관계적으로 상처를 잘 받고 관계적 스트레스가 큰 것일까? 이걸 이해하시려면 무조건 상명학에서 얘기하는 내적 단죄 시선이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적 단죄 시선을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셔도 평생 가서 어딜 가서 누굴 만나도 남들보다 훨씬 더 관계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처받는 걸 막아내실 수가 없어요. 복란님 어서 오세요. 이해되셨죠? 자기가 사람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다. 사람 스트레스가 심하다. 상처에 취약하다.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란 무조건 이 키워드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적 단죄 시선. 뭐를 고치면 당신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사람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내적 단죄 시선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사라지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내적 단죄 시선이 일단 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이걸 해결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외부에 이걸 모르시는 뭐 구독자분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수강생 되신 신입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면, 우리 인간이 아이로서 태어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양육받을 때 아이는 IQ가 아직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어떤 폭넓은 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 아이의 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아이는 아이의 눈으로 엄마를 바라볼 때 엄마가 보이면 엄마가 있다고 알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아이를 안 보이게 한다거나, 또는 이 아이한테 이렇게 안대를 이렇게 한다거나 해서 아이가 엄마를 볼 수 없게 하면, 아이는 엄마가 여기 있지만 안 보인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없다고 느낍니다. 없다고. 우리 인간은 아니 좀 전에 엄마가 눈앞에 있었으니까 내가 눈으로 안 보여도 지금 엄마가 저 앞에 있겠지라는 걸 알지만, 아이는 아직 IQ가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또 아이는 아직 애착이 형성되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마에서 떨어질 때 많은 심리적 불안감이 휩싸이거든요. 애착 육아 관련해서는 워낙 오은현 선생님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불안 느낌, 뭐 애착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가 없는 상태, 또는 엄마랑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애착이 깨지고 매우 불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는 엄마한테 항상 안겨 있길 바라고, 엄마가 내 눈에 보여 있는 상태로 항상 같이 있길 바라고. 그래서 보통 육아가 힘든 거죠. 육아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엄마가 한시도 아이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아이가 불안도가 올라가고 울고 난리치니까. 그래서 육아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점점 더 성장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떤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엄마와 같이 있고 싶은 애착의 욕망도 있는 반면에, 다른 세상, 자기 호기심, 저건 뭘까, 저 건너방에도 있네, 집 밖이라는 공간도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호기심도 커져가거든요. 그러니 호기심도 커져가고, 근데 반대로 엄마한테 애착은 있어서 엄마하고 떨어지긴 싫고, 이렇게 이중이 되잖아요. 외부의 사물이나 세상이 궁금한 호기심은 있는데, 그러려면 어디로 이동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엄마가 안 보이고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서로 상충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지만 외부의 다른 대상, 외부의 세상을 구경할 수 없으니까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반대로 호기심을 충족시키면 엄마한테서 멀어져야 되니까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때 주로 처음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더니 시각을 통해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없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IQ가 높아지면서 두 번째, 청각 같은 걸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벽 뒤, 이렇게 벽이 있거나 문 같은 데 뒤로 넘어가서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지금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죠. 그럴 때 청각을 이용해서 박수를 친다거나 손뼉을 친다거나, 또는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는가. 엄마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목소리 들리지, 엄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아이가 문을 붙잡고 엄마 있는 쪽, 목소리 들린 쪽 봤다가 바깥에 한번 봤다가, 엄마 있는 쪽 봤다가 바깥에 한번 봤다가, 이러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다른 물체, 다른 세상을 보면서 호기심을 충족하게 되는 거지. 그때 엄마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없는 게 아니다, 있는 거다라는 걸 청각을 통해 박수 소리, 목소리 등을 들으면서 아이는 자기 내면에 엄마의 존재를 내재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시각, 청각을 통해서 나중에는 개념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념적으로 엄마의 존재를 내면에 내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한 집에서 안 사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 자취를 한다거나 결혼해서 분가를 했다거나. 그러면 지금 어머니, 자기 아버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목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현재 상태로 우리 부모님이 내 눈에 안 보여. 부모님 목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 그럼 부모님이 없는 거냐고. 아니죠. 부모님 댁에 계시잖아요. 부모님 댁에 계시죠. 그게 바로 세 번째 개념이라고요. 시각, 청각이라는 오감적 정보의 확인을 통해서 엄마가 있구나 이렇게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오감적으로 엄마가 안 느껴져도 엄마가 개념적으로 아 우리 엄마 있고 저기 어디 있다, 시장 가셨다, 지금 뭐 에어로빅 가셨다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가지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아까 여기 내적 단죄 시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엄마가 현실, 일명 현실을 상명에서는 현실이라고 안 하고 현실의 세 개의 줄임말로 현계라고 하거든요. 현계. 엄마가 현계에 없어도 네 개, 내면 세계 자기 엄마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이런 식으로 애착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불안을 형성해서 호기심을 키워가면서 성인으로 나가는 과정이 현실 세계의 오감으로 확인 가능한 그런 엄마를 내면 세계의 개념적 존재성으로 이렇게 가져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가져낸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을 통해서 한 인간이 불안하지 않는 정서적 바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